그러면 복수주의적이다. 또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국학은 감정이 앞서고 귀 학문적이고 이런 게 많은데 아마 이런 거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학에 대한 경계가 큰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제 국학과 어떤 일본 신도가 표리한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혼란, 특히 이제 기독교는 사실 일본 신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일본 신도를 갖다가 일본 1940년대에 넘어서는 99%의 목사들이나 기독교 교단이 신사참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대접받고, 천황 황송료배를 직접 황궁길에서 하고 그런 경험 때문에 더욱더 이런 어떤 국학에 대한 거부감, 또 이제 해방 이후에는 서구 중심의 가치 정착, 특히 이제 이국 중심의 역사 의식이 나름대로의 빈약한, 나름대로의 정착된 나라의 고유한 역사에 대한 전통 같은 것을 긍정하지 않는 그런 서구 중심의 가치 정착,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군사정권에서는 이제 이런 민족주의니 혹은 이제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국학이랑은 안 그랬지만 국풍 같은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용을 했던 그런데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국학에 속성할 때 속성이라는 것은 흔히 정보가 가진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학의 일반적 속성하게 되면 국학이론을 효율적으로 엮어내기 위한 논리적 장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학의 속성, 즉 논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학적인 속성과 학문적 속성이죠. 그리고 내적 속성과 외적 속성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논리 파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례를 보게 되면 국학이 국학으로서의 반드시 가져야 할 속성, 학문적 속성으로서는 통합적인 논리성이 국학의 요구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 속성으로서는 이제 사상적 정체성과 더불어 공간적 차별성 그리고 시간적 연속성이 갖춰져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적 속성으로는 이게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국학의 그게 아니라 뭔가 보편적 개방성이 상당히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그러면 통합적인 논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우리가 고대에는 학문의 영역이 구분이 없었죠. 특히 이제 서양에서는 신학이나 철학 속에 대부분의 학문이 포함되어서, 그래서 신학에서 철학이, 철학에서 과학이, 과학에서 분석과학으로 그렇게 퍼져나오는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효율성이나 전문성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학문이 굉장히 세분화됐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페이지 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명택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신문에 인터뷰를 한 거 여기 있는데 거기서 보면 지식을 얻으려면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해야 지식이 원대하게 확장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학문과 시대 또 학문과 사람 학문과 학문 사이에 이 삼통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학문과 학문 간의 소통이 우리나라가 정말 부족하죠. 특히 이제 역사학계는 굉장히 그런 게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시 인문은 분과 학문 체제로서의 학으로 정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은 분과 학문 체제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과 학문으로 나눌 수 없는 학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보면 우리 고전도 예외는 아니죠. 유교적 가치 위에 만들어진 삼국사기, 불교적 정신 속에 있는 삼국유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서적은 유교 가치를 떠나 삼국사기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불교 가치를 떠나서 삼국유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깔려있는 정신적 장치가 그렇고 또 하나는 거기에 선택된 인물들이 삼국유사에는 거의 99%가 불교 인물 아니겠습니까? 열전 같은 거 이렇게 보더라도 김부식은 유교적인 가치에서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한마디로 유교서이며 역사서이면서 동시에 문학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삼국사기, 또 불교서이며 역사서이고 문학서라 할 수 있는 게 삼국유사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본다면은 규원사와 같은 거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게 신교서적이다 또는 신교 역사서다, 신교 문학서라고 해도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규원사와의 만설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수필력 성격, 문학적 성격이 상당히 농후하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국 국학의 모전으로 삼고 있는 육경이나 일본이 그들 국학의 그 텍스트로 여기는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등의 성격도 그 집단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학을 토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는 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대 일제강점기 특히 나철이나 박은식, 신치욱, 김두공, 안지용, 정인보 등등의 많은 국학자들이 문사철을 두루 통했던 배경도 위와 같은 통합적 논리성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면 중국이 근자에 들어서 중국 국학의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국학은 통합이다 라는 주제로 해서 좌담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여기엔 그 중국의 그 인민대 원장 지마오총으로부터 해서 중국 국학의 이제 대가들이 모여서 좌담회를 했습니다만 3페이지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이 지마오총 그 인민대 그 국학원 원장 이 양반은 문사초를 나누어 인식하는 방법은 20세기 초 서구의 학제를 들여온 것으로 이것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중국 교육과 학문적 수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모든 학과의 서구화를 초래해서 국학의 지위를 부여하기가 매우 난처해졌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사철의 어떤 그 소통, 문사철의 통합적 가치를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이제 다이라는 어떤 중국 학자는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 국학식 통합이다. 국학이 곧 통합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문사철의 통합적 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동양 경전을 보면 모든 것이 문학이요 철학이며 역사가 묶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료를 해독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문사철을 떼어놓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러한 학문이 다시 요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학의 어떤 그 통합적 논리성의 중요한 그 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보면은 사상적 정체성, 내적 속성에서 이제 사상적 정체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제 한국 같은 그걸로 본다면은 한국이라는 어떤 토대 위에서 한국이 이제 우리 한국의 학문이 여타 다른 나라의 학문과 구별이 분명하게 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국학의 사상적 정체성을 갖다 이 얘기를 못하는데, 전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국학의 정체성은 고신교의 분교와 더불어 상당히 흐려집니다. 그 위정자들이 선택된 불교와 유교의 전례법은 우리 고신교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 통치론으로서의 유교 정착으로 고신교는 반체제적 가치로까지 간주가 되었다. 조선주에 들어서는 반체제적 가치가 바로 우리의 오히려 신교 가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라시대 때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집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고유명사로서의 어떤 교육기관의 이름으로서 국학이 만들어지는데, 거기 어떤 소프트웨어 가르치는 학문은 다 유교학문, 이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고려의 국자감, 성균감, 그리고 성균관, 이게 이제 조선조로 이제 변해서 성균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는 다 유교적 장치에 의해서 국학이라는 게 운영이 됐다. 특히 고려 광종 때 쌍기근이로 유교적 시부 성치부로 치러진 최초의 과거제도는 우리 정체성을 중국 질서로 편입시키는 기폭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당시 이 사회에 나름대로 그 진출하기 위한 수단 자체가 유교적 정체성에 의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사회로 나갈 수가 없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꼭 출세가 아니라도 사회 교양인 행세를 하려면은 뭐냐 하게 되면
유교 학문을 통해서 시를 짓고 거기에 나름대로 했던 그런 걸 할 때에 교양인들로서 어떤 어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가치가 그렇게 경도가 되고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도 우리 어떤 고유한 우리 사상적 정체성에 많은 위축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무 28조에는 선교와 불교 융합적 성향의 고려 문화를 유교 중심으로 해서 바꾸는 게 사실상 이 최승로의 어떤 시무 28조의 주된 논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무 28조 13조를 보게 되면 연등과 팔관의 행사의 축소에 대한 내용과 21조에 나타나는 음사, 이들은 이제 음란한 어떤 어떤 재 이런 걸 갖다가 몰아버렸는데, 즉 최승로는 우리 고유 신앙 의례와 가치를 중국 중심의 유교적 재래의식과 가치에 의해 규제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 마지막 보면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책을 대부분 수용해서 개경과 서경의 팔관회를 정식으로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신교적 종교의료 또한 불교적 의례로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록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려사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걸 보면은, 근데 이제 성종의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신교 탄압 정책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성종 12년 거란 침입 당시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 이지백의 상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용문을 보면 인용문 네 번째 줄, 어찌 선왕, 여기는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을 말하는 거죠. 선왕의 연등, 팔관, 설랑 등의 일을 다시 행하고 다른 나라의 입법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여기 다른 나라의 입법이라는 게 이제 이걸 갖고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게 유교 불교 아니냐, 그렇게 꼭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 다른 나라의 입법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를 보호하고 태평을 이루는 것과 같겠습니까? 이지백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태조 왕건의 어떤 유업인 연등, 팔관, 설랑을 되살려야 된다는 거. 그걸.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서 이 성상께서 한번 결정을 해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5페이지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뭡니까? 고려시대 신교의 흥망을 추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소 내용이 유교적 중국적 성향에 대한 저항을, 또 신교적,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민족주의 입장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이지백의 상소, 고려사에 나오는 그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봅니다. 특히 거기에서 한 사람의 충신도 없다라는 이지백의 지적은 우리한테 상당한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락 보면 9일 8간회가 복설된 뒤 공식적으로 중단된 예는 4번 있었습니다. 모두 이게 원나라, 즉 몽고의 간섭기였다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침략 이후에 팔관이 아주 급속도로 축소가 되고 거의 유명무실해지죠. 그래서 아마 한말 단군 신앙을 갖다가 부활시킨 홍합 나철이 이 팔관 행사의 끊어짐을 갖다가 단군 신앙의 단절로 본 이유가 아마 이런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나철의 다음 기록에서도 그런 의식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몽고의 고려 침합, 이족의 여미로다. 그리고 서적 문기 다 뺏기고 교문제절 다 폐절. 이 나철은 뭐냐면 팔관을 갖다가 우리 고유 신앙의 어떤 재전으로 인식을 합니다. 지금 불교에서는 이제 이게 팔관이 불교 행사처럼 하지만은 불교 행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고려도경을 보게 되면은 팔관이 그 사람은 고구려의 동맹을 갖다가 계승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이 팔관이 신라 고유한 토속신앙 행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서금이 고려도경, 송나라 사람 서금은 고려도경에서
왜 팔관을 갖다가 고구려의 동맹을 계승한 것이라고 그랬는지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페이지 그 마지막 쪽을 이렇게 보면 또한 대몽항쟁의 정신적 배경에 팔관의 힘이 뒷받침되었으며 일제시대에 팔관의 부활체라 할 대종교가 총체적 항일운동에 선봉했었다는 것은 팔관 정신에 담겨있는 자주적 민족적 의치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 팔관의 어떤 그 군사적 의치, 예? 군사적인 문제는 최남선의 논문에서도 잘 나오죠. 이 팔관이야말로 정말 안정의 논문에도 나오고 문제는 우리 국학 정체성을 논하면서 다시 부딪히는 문제가 민족주의 논란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한국학이 민족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양쪽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사실상 이 민족주의 문제의 발전이 이루어지질 못했잖아요. 오히려 민족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구미학계의 한국학 성과가 오히려 더 괄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우리 민족주의 연구보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한국 민족주의 성과가 오히려 더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이런 주장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에서 곧잘 거론이 되는 열린 민족주의 시각에서 한국학을 해석하는 이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게 되면 열린 민족주의 시각에서 한국학을 해석한다라는 건 뭐냐게 되면 민족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갖는 거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고 국학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두루뭉술하게 뭐냐게 되면은 한국학이라는 걸로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좀 그래서 그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동양학계에서는 한국학의 독자성을 인정하는데 상당히 인색하다는 겁니다. 인색할 정도가 아니고 사실 한국학의 정체성을 갖다가 이 세계학자들이 인정을 안 하죠. 우리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19세기 후반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얘기한 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한국의 어떤 문화를 갖다가 중국과 일본 문화의 아류 그렇게 단적으로 딱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딱 지적을 하는데 뭐 오히려 지금은 그거보다 더 후퇴하면 후퇴이지 지금 뭐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세계학계에서 인정해주고 이런 거는 크게 자 일제 식민지 체제에서도 국학의 모태는 상당한 위기를 맞죠. 우리 독자적 문화와 영역의 존립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 보게 되면 따라서 1930년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조선학운동은 한국 문화의 그 독자성을 드러내려는 몸부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일제가 우리의 주인의식을 빼앗아가려는 걸 끝까지 우리가 주인된 모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일제강점기의 조선학운동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체성 없는 국학은 존립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체성 없이 무슨 국학을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국학은 사상적 정체성을 내포해야 된다. 사상적 정체성이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성에 근접한 가치로도 타집단과 구별되는 철학적 사유체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한국 불교가 인도 철학의 정체성 위에서 자리 잡음은 사상체계라면 한국 유고는 중국 철학의 정체성 위에서 체계화된 사유가치라는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불교라 이끄는 한국 사상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국 철학으로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 단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사기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 그 이제 그 삼국사기에 보면 그 시를 추천해
날랑기 서문을 인용해서 거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라의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름하여 풍류도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현묘지도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고 한데 그 풍류란 발도, 배달도, 신교를 말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최남선이나 안지영이나 또는 어떤 정인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나철 같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 자기가 단군 신앙을 다시 일으키면서 교문을 세우니 이름하여 대종이요 현묘한 도의 근원은 3일이다. 현묘 지도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갖다가 3일로 본 겁니다. 철학적 장치를.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보면 고달락 마지막 부분에 최초의 현묘지도 풍류도는 한국 고대 종교의 결정체로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국가적, 민족적, 영토적, 문화적 통합에 의해서 형성된 한국 고대의 가장 뚜렷하고 독창적인 종교요 사상이며 문화가 바로 그 현묘지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철학 분야 수사과정에 보면은 거기 박사과정 및 교육과정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본 유학사가 중국 철학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교 사상사, 진화불교사, 일본 불교사가 인도 철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국 불교나 유교의 정체성 또한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가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특히 학문 정체성의 문제가 세계화 시대의 학문 교육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를 가장 잘 성숙시킨 중국이 불교가 아닌 유교를 국학의 중심으로 삼은 것이다. 또 불교와 유교가 다양한 문화로 자리 잡은 일본이 그들의 신도를 국학의 모태로 세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 서로 숙고해봐야 할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상과 철학을 갖다가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8페이지로 쭉 넘어가면은 다음에 이제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요. 이 국학이라는 것도 이건 뭐냐게 되면 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민족을 분속 단위로 하는 학문이다라는 거. 그걸 토대로 할 때 국학이라는 게 이제 성립된다. 일본의 국학하게 되면 일본이라는 하나의 국가, 민족 단위를 갖다 분속 단위로 하고 중국의 국학 마찬가지니까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 국학 혹은 한국학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특히 이제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특히 그렇죠. 이 민족이나 국가라는 어떤 틀을 갖다가 굉장히 비판하는 게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뭐 어떤 민족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한 어떤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학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도 우리 국가 민족이라는 이 기반을 둔 이 국학, 한국학의 분야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립시켜 나가느냐. 한쪽으로는 비판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확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모호한 상황에 있는 이런 모순으로부터 탈출구로 제시되는 것이 요즘 많이 얘기되는 지구지역학. 이제 우리가 그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을 결합한 글로컬리즘을 통한 한국학의 재구상입니다. 이것도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 글로컬리즘은 상당히 경계해야 할 거죠. 이게 사실 이 지구지역학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강한 사람이 갖고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본다면은 이 지구지역학, 글로컬리즘이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만 아무튼 고달락 마지막을 보게 되면 공간적 차별성으로서의 국학의 속성이 중요한 점도 여기 있다. 단순히 한국학이 세계화라는 구호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국학의 장소성을 먼저 강조해보자 하는 겁니다. 즉 장소를 갖는 그러나 특수한 것에 매여 얽매이지 않는 그런 국학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그러니까 어떤 부심이면 부심을 정해놓고 원심을 갖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공간적 차별성이란 중국, 일본, 미국 등의 다른 지역 학문과 구별됨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적 차별성보다는 학문적 대상 혹은 방법의 차별성을 한번 말하는 것이 어떻겠냐. 즉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우리 국학의 의미에 부합하는 학문적 대상을 연구하는 경우는 이 속성에 포함하는 것이고 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라도 우리 국학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학문적 대상을 연구할 때에는 이 속성을 제외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민족 개념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다인종이 어울리는 지구촌 사회를 가속화된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죠. 우리가 이제 1964년인가 그 우리 재미교포 김은국 씨가 쓴 소설 가운데 그 순교자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 순교사가 그 노벨 문학상 후보로 한번 오른 적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과연 이걸 순교자를 민족문학으로 볼 수 있냐 아니냐 이걸 갖고 막 논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김은국이 그 순교자를 쓴 게 영어로 쓴 거거든요. 우리 한국어로 쓴 게 아닙니다. 영어로 쓴 문학이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랐을 때 과연 저게 노벨 문학상을 탄다고 할 때에 과연 그걸 우리가 이걸 민족문학이라고 볼 수 있느냐 어떤 이거 갖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마지막 단락 보면은 다양화된 우리 사회의 민족 개념도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상호 교류가 확대되면서 민족 경제, 또 민족 사업, 민족 이해, 민족 관계 등 민족이라는 적도가 붙은 다양한 실천적 영역들이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북 간의 민족에 대한 개념적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그 민족으로서 지금 이념을 달리하는 남과 북도 민족 개념이 달라요. 심지어 남쪽 내부에서도 사실 민족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극단적 사회주의에서는 민족이라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그 사회주의 그 완성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사회가 민족사회로 극단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민족이해가 결코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도 점차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일본의 제일조선인들도 민족을 매우 강조하지만 결코 남북한의 그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부 내부에서조차 민족에 대한 지향과 의미급여가 또 다른 것입니다. 그 조총련과 민단이 분명히 또 다르고 또 중국의 조선족들이 말하는 민족 정체성은 다민족 국가로서의 중국인 정체성과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일본이나 미국의 동포를 함께 한 범주화해서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지역적 차별성보다는 학문적 대상 혹은 방법의 차별성을 우리가 공간적 차별성으로서 묶어볼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국경은 있으나 국경은 인정할 수 없는 지구적 지방주의 시대. 아까 이제 글로칼리즘 똑같은 거죠. 이게 막 즉 세계화라는 거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현 단계 인류 문명의 대세라면 우리 정체성의 운명은 세계화 속의 한국화를 얼마나 더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달립니다. 이것은 한국의 세계화라는 그 속에 전제되어야 할 국학의 공간적 차별성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죠. 철학하면 당연히 서양 철학을 생각하는 우리 지식인들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또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서양의 방법론에 반세기 이상을 허비한 우리 역사학계에도 경종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수많은 외래 사조에 유린당한 우리 어문학의 현실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거에 어떤 중요한 방향타를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먼저 파악하지 않고서는 우리 세계적 기준이나 보편적 중거 역시 파악할 수 없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은 시간적 연속성이라는 거. 이건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미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본다면 이 지속성. 과연 우리가 이런 학문적 가치가, 이런 논리적 가치가 미래에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지속성이라고 해도 우리가 뭐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시간적 연속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우리 역사 속에 단절되지 않고 올라온 우리 것에 대한 통시적 가치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가치가 유입되어 습합되고 또 혼재되어 온 우리 경험에서는 이러한 연속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실
이런 우리 고유한 가치의 연속성 속에서 불교가 더욱더 한국적 불교로 발전을 하고 유교가 더욱더 한국적 유교로 발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거의 어떤 토양을 제공해준 우리 어떤 고유한 사상적 정체성을 가진 어떤 그런 것이 시간적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느냐라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통속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10페이지를 보면 가령 불교로 윤색된 듯한 신라의 화랑도가 우리 고유의 풍류도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려 불교사회에서 행해진 팔관을의 역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고구려 동맹이나 신라 속 신앙의 기승의식이 나타나고 더 근본적으로는 단군 시대의 소도 정신까지 소급되어 올라간다. 그게 신치호 선생의 주장입니다. 또한 유교를 국시로 하는 조선의 어떤 제례 속에서도 전례의 신교적 정신의 맥은 끊이지 않았다. 근데 국학의 주요 인물로서 신치호나 박은식도 우리 국학의 줄기를 상고시대로부터 연면이 흘러왔음을 주장하는데 여기서도 국학의 시간적 연속성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새삼 확인해볼 수가 있다는 이것은 한국 근대문학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통 단절론의 토대를 둔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연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상대적으로 이 단절성하고 같이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죠. 단절성. 아니 연속성이냐 단절성이냐에 따라서 그 역사 인식, 시대 인식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걸 본다면은 전통 단절론의 토대를 둔다면은 우리 근대문학은 사실상 우리 어떤 이 역사적 가치와 하나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근대화 과정 속에서 서구문학, 일본 문화의 영향 속에서 우리 근대문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치부될 수밖에 없죠. 또 다음 단락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즘 한창 그게 되는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과도 사실상 이 연속성의 문제는 상당히 연관입니다. 우리가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갖다가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사실상 우리 이 단절성의 이 바탕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떤 근대화의 어떤 맹아가 우리한테는 이 일제강점기로 해서 이어오지 않았다. 그런 일제에서 그런 어떤 그 일방적인 수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음 단락 보면 일각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관점이라고 공박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뉴라이트 계열이나 또 특히 한국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한국학을 연구하는 미국 학계에서 많이 얘기가 됩니다. 가령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이나 민주화, 문화적 동력을 설명하려는 사회과학자들 역시 지나치게 내재적 동력만을 강조하고 식민지 변수나 국제적 변수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한국학계의 시각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판이 본격화된 것은 미국의 대표적 학자, 한국 역사 연구자인 제임스 팔레가 제기한 내재적 발전론 비판입니다. 이건 이제 신기욱이라는 그 재미학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그 마이클 로빈슨이 공동으로 편집하고 미국의 중요한 한국학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한 책자인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책에 본격적으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편집자들은 한국의 20세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지나치게 내셔널리스트하다, 너무 민족주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한국이 너무 이 사람들의 평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셔널리즘 외에도 하나의 그 모더니즘, 근대주의와 그리고 코로니얼리즘, 이 어떤 식민주의를 별도의 축으로 하여 식민지 시대사를 재구성할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재적 발전의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 민족 또는 국가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내재적 계기에 의한 자기 발전의 과정을 통해 실현되며, 둘째, 개별 민족사 국가사의 과정에서 전개 과정에서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추세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성 속에는 이미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지금 어떤 세계의 어떤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 임마누엘 윌러스틴 같은 사람들은 그 유럽의 보편주의라는 책 속에서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보편주의가 강대국의 어떤 이 침략 논리로서 아주 미화되고
합리화되온 거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11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11페이지. 그래서 근대국학 선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나철이 당연히 신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창조가 아닌 중광을 택한 것이 과연 뭐냐. 그리고 나철은 뭐냐 하게 되면 그 중광을 완성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자기 유서에서도 이제 앞으로 중창시대, 새로이 어떤 도약하는 시대가 나타난다라는 어떤 그 이유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거죠. 즉 우리 민족사회는 현묘지도와 팔관이라는 신교적 내재성을 긍정함과 동시에 그 가치가 내일로 연결되는 현재 진행형에 있다라는 걸 갖다가 다시 확인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우리가 국학의 외적 속성으로 많이 그 이야기가 되는 보편적 개방성입니다. 이 국학은 보편적 개방성이 상당히 그 중요하고, 지금도 이게 뭐냐게 되면 많은 어떤 일본 국학자들이나 중국의 국학자들의 딜레마가 이거라고 그래요. 이 보편적 개방성을 어떻게 성숙시키느냐. 특히 우리도 이 보편이라는 용어하고 이거 상대되는 특수라는 용어에 의해서 한국 특히 역사가 굉장히 사실상 왜소화되고 또 굉장히 그 묵살되고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이기백 선생이 뭐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한국 교양인들이 그 한 번씩 읽는다는 한국사 신론에서 이 어떤 그 한국사의 특수성을 아주 교묘하게 그거 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그 박은식이나 신채의 역사 전통을 아주 깡그리 뭉개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보편과 특수의 일이에요. 그걸로 아주 저 보편적 개방성이라는 것은 국학의 집단적 속성을 넘어서, 그러니까 국가나 민족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폐쇄적 속성을 넘어서 타집단 학문과의 조화 지향을 통해 상생의 논리를 추구해가는 상대주의적 가치,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국학의 복수주의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세계화 시대에 국학으로 지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국에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지센린이라는 사람 있죠. 상당히 91살까지 살다가 죽은 분입니다만은, 이분이 중국 국학의 어떤 그 살아있는 대가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뭘 주장하냐면 대국학을 주장합니다. 클대자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국학을 갖다가 이 대국학. 물론 여기에도 물론 복선이 있겠죠. 이 대국학이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 이런 어떤 대라는 적주사를 붙여서 대국학. 즉 다인종으로 구성된 중국의 현실을 겨냥한 듯한 국학변에도 주목합니다. 그는 중국의 국학을 한학이나 유학의 협의적 의미가 아니라 전 중국 56개 민족 문화가 축적된 대국학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한번 주창해서 외친 겁니다. 물론 지센린의 대국학 제창에는 복선이 있습니다. 즉 다민족 중국 사회를 통합할 대중화주의 논리로서의 대국학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향후 움직임을 지금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목화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다양한 문화 정책들이 이를 갖다가 반증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12회를 보면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한국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대책은 서양 한국학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서양 한국학이 지닌 지역학적 성격. 이 서양 한국학, 그동안 한국학은 뭐 서양에서 연구한 한국학은 아까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나 또는 뭐 근작 1993년대에 발표한 논문 뭡니까? 뭐 문명의 충돌로 후반 사무엘 헌팅턴, 거기서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들의 한국학이라는 거는 한국학 그러면 중국 일본의 아류, 중국 일본 문화의 패러디, 이렇게 단적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특히 이제 뭐 우리 동양을 잘 이해한다라는 그 라이샤오나 페어뱅크 같은 사람들도 동양 문화사에서 단적으로 그렇게 딱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를 갖다가 이 중국이나 일본 문화에 그냥 패러디로 단적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어떤 그 제된 우리 어떤 그 반성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서양 한국학이 지닌 지역학적 성격, 또 오리엔탈리즘적 세계관, 동아시아 한국의 말단이라는 위상에서, 그러니까
중국 문화나 일본 문화의 어떤 그 꼬봉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 문화다라는 이런 어떤 위상에서 비롯된 한국학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까닭에 그 임마누엘 윌러스틴의 보편적 보편주의라는 주장에 기기울 필요가 있다. 이 사람 이제 이 사람은 뭡니까? 그 책 거기 그 각주 37번에 해놨습니다만 유럽적 보편주의. 그리고 이제 부제목을 권력의 레토릭이라고 해요. 레토릭. 그 레토릭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수사학 아니겠습니까? 수사학.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건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레토릭 이렇게 이 윌러스틴은 말하는데 윌러스틴은 이제 유럽의 보편주의라는 거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 사람은 그럼 이 권력의 수사를 어떻게 써가지고 유럽의 보편주의라는 것을 합리화시켜 왔느냐. 그러니까 가령 16세기에 그 에스파냐인들이 인디언 사회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 침략을 해서 지배할 때 그들의 어떤 그 권력의 레토릭, 권력의 수사가 뭐냐 하게 되면 자연법과 기독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들은 합리화시켰다, 미화시켰다. 이런 어떤 거고. 그리고 우리가 19세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19세기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의 어떤 그 이 힘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갖다 일방적으로 침략해가던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런 어떤 유럽의 어떤 그 보편주의라는 미명으로 뭘로서 그걸 갖다가 했냐? 이때는 우리가 문명적 발전 혹은 뭐 근대화, 그리고 아니면 뭐 과학 이런 걸로 그들이 자기네의 어떤 그 유럽의 어떤 그 보편주의, 침략주의 어떤 그런 걸 뒤집어서 유럽의 보편주의를 요런 어떤 그 수사로서 합리화시켰다라는 거.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그 윌러스틴은 20세기 말이나 그 21세기 초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가령 미국 같은 미국이 이라크를 갖다가 그 일방적으로 침략할 때 맨 처음에 그 누굽니까 그 사람 부시가 원래 이라크를 침략할 때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십자군 전쟁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요. 그래서 그 말을 바꿔가지고 선과 악이라는 거. 이때에 이제 내세운 있던 수사가 뭐냐? 이때 내세운 수사가 바로 인권, 민주주의 이런 어떤 그 레토릭을 통해서 사실상 이 서구의 어떤 그 보편주의, 서구의 침략주의를 갖다가 미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보편적 보편주의라는 건 뭐냐면 상호적 보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약소국, 강대국의 어떤 그 힘이 보편주의가 아니라 약소국의 저항 속에서도 같이 보편주의를 갖다가 서로 이해해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주는 것이 서구가 아니고 받는 것이 나머지 세계가 아닌 세계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주고받는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윌러스틴 말하는 보편적 보편주의라는 주장 속의 단계입니다. 근데 우린 본식의 민족적 성정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이타적이죠. 그래서 우리 건국 이념이 홍익민족이 아닌 홍익인간으로 출발했다는 것도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우리 국학의 정체성 속에 인류 보편적 속성이 배태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국학의 미래 지향성 좌표도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그 접하군생학이라는 게 이런 게 이 다른 이 고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 접하군생이라는 게 말이죠. 상당한 어떤 이게 상생적인 요소가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접하군생. 어떻게 본다면 요즘 그 시체말을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문화장치가 용광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들어와서 접하의 어떤 같이 화해가지고 무리지어서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정신가치, 문화가치가 용광로라는 걸 갖다가 그대로 보입니다. 근데 상당히 상생적이고 창조적인 일본의 국학이 국소적이요 폐쇄적이라는 한계는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일본은 이제 이런 신도의 어떤 이 알맹이를 가진
북하고 탈을 쓴 일본 군국주의가 그 우리를 그거예요. 또 중국을 유린하고 저쪽 어떤 이 동남아시아까지 유린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본 기록을 보면은요, 일본의 국학적 가치로서 백두산에다 신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기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백두산에 신궁을 세워가지고서 거기에 어떤 정신적인 뿌리를 하고 동북아를 갖다가 경영하는 그런 어떤 모습까지도 보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공국주의적 과거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지금의 욕심에도 일본의 국학이 상존해 있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국수적이고 폐쇄적인 이런 가치 때문에 저들이 자기네 잘못에 나름대로 용기 있는 그 고백을 못하고 늘 어떤 그 숨겨진 어떤 그 우물한 모습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중국 국학의 중심인 유교 역시 중국인의 그 폐쇄적 한계가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류스페이라는 어떤 이 20세기 초 이 중국의 국학자입니다. 유사베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육아의 4가지 단점을 지적하면서 하나가 뭐냐, 상호 비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이설을 배척한다는 것이 유교의 크나큰 단점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중국의 어떤 국학자가. 이건 또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알잖아요. 조선조의 우리 어떤 승리학자들의 그 폐쇄성, 화석화된 사고를 갖다가 우리 사회가 그 속에서 어떻게 융통성 있게 살지 못했다라는 걸 단적으로 우리 경험을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정서는 연금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동아사관의 욕심에서도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는, 이건 우리 국학이 중국이나 일본의 국학보다는 개방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미래 국학의 경쟁에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 동북아시대의 논리 또는 상생적 세계화의 논리라고 우리가 바꿀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 절대적 우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역사의 경험을 보더라도 불교나 도교 그리고 유교의 연례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고유의 정신적 속성은 배타와 대위한 포용과 조화에 갖추고 나타난다. 그리고 일찍이 신라석학 최치원이 우리 국학의 정체성을 풍류도로 규정하고 정신행동이 현묘지도로 나타나기 속에 숨어있는 조화적 속성을 적파 군생의 가치로 단정한 것도 이걸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렇게 우리가 국학의 속성을 말함에 있어서 그런 학문적 속성과 또 내적 속성 또 외적 속성 그런 걸 동시에 가질 때 나름대로 이런 것이 하나의 이 논리적인 장치로서 정착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 갖다가 오늘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